아이비리그 나와서 월스트리트 NBA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좀 삐대다가 NBA하고 대기업에서 잘하면, 오늘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델도 나오고 했으니 아침에 재밌어요? 재미십니까?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을 거야. 이제는 연봉만으로 어마어마한 자산 차이가 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월급 차이가 자산 차이가 아니었는데 연봉 자체가, 대기업 CEO들이, 그러니까 삼성 이사가 진짜 부자란 얘기예요. 삼성 이사 같은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현한 게 미국의 최근의 불평등 구조라는 겁니다. 뭐라? 삼성 이사. 여러분, 삼성 이사, 삼성 임직원들 페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러니까 복부인이 부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었다고 할 때 상층부 부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옛날처럼 뭐 어릴 때 가난했는데 뭐 공부는 가만 끄는 짤, 정주영형 부자가 아니고요. 연봉이 50억, 스탁 옵션 몇백억, 이런 부자들이요. 이제 느낌 오십니까? 미국의 부잣집 아들 고학력자들은 다 이 삶을 지향한다는 겁니다. 부자의 구성이, 그러니까 힙하고 쿨하고 트렌디하고 댄디하면서, 예? 저녁 때 열심히 일하고 내처럼 줄담배로 작가 정신으로 글 쓰고 이런 거 없고, 월스트리트 다니다가 깔끔하게 퇴근해서 와인 한 잔 딱 하면서 시가 맨하튼 고층 그 아파트에서 야경을 보면서 시가 한번 딱 두 모금 정도 딱 하고 쿨하게 와인 한 잔 딱 하고 샤워 딱 하고 자고, 아침부터 또 월스트리트 누비고, 그래서 몇 년 하면은 스탁 옵션 플러스 보너스 자기 월급이 그냥 수십억, 이런 삶을 다 누린다, 지향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그 돈독으로는 아버지가 부자이고 아이비리그에, 그거예요 진짜로. 지금 우리나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형태는 임금 노동자인데 전혀 의미가 없죠. 그 말이 마르크스주의가 어벙한 거죠. 자기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서 노동자다. 황당한 미친 소리죠. 현대자본주의의 불평등의 구조, 특히 미국이 심해요.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유럽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애초에 미국이 유럽보다 진보적이었던 것은 뼈대 있는 가문이고 나발이고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나라가 으쌰으쌰 하는, 미국이 쫙쫙 국력이 올라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유럽의 차이. 유럽은 고대륙이라고 불린 게 빈부의 차이 구조가 그 뼈대 있는 전승된 부자들, 거기는 귀족이라는 데가 있었던 대륙 아닙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유럽 가셔가지고 깜놀 하실 때 있을 거예요. 이 새끼 만만하게 봤는데 어머나, 자기 여름에 자기 집에 놀러 가지 않을래? 갔는데 집이 성이야. 어마어마. 다 조상 대대로 내는 귀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불평등의 구조가 살짝 달라요. 근데 이제 그 귀족들이 충분한 세금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복지에 가깝게 이렇게 됐는데, 미국은 한마디로 갑자기 출현한 신흥 부자들이 나라의 성장을 이끈 그런 나라인데, 뭐 우리가 아는 뭐 별의별 신화들이 있다. 정주영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죠? 누굽니까? 그 록펠러 뭐 카네기 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포드 뭐 다 그런 입지전적인 성장인데, 이게 세대가 지나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미국이 유럽 닮아가고 있는 건데, 그죠? 미국이 유럽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불평등이 심했을 때 유럽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롯데캐슬 아파트 산다고 외국 가서 장학금도 못 받고, 캐슬 롯데캐슬 주소 LOTTECASTL이 주소 그 학교 학적부에 그 자기 한국 주소 쓰는데 캐슬 이렇게 롯데캐슬 장학금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 아, 얘 귀족이구나. 아, 진짜 그럴만하지. 얘는 귀족이니까 장학금 줄 필요가 없어. 롯데캐슬 사는 애들이 참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 캔슬. 그래서 이 미국의 불평등의 부의 구조가 금융소득, 환장한 새끼들이 주도하는 빈부 차이다. 적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적으라고 한번 내가 안 까먹으려고. 금융소득의 환장한 새끼들이 부자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문화입니다. 미국의 불평등 구조의 특징. 학력을 베이스로 해서요. 테크와 기술과 금융, 땅 사고 팔고 그런 거 아니라고. 오히려 땅 사고 파는 놈들 등쳐먹어요. 미국 부자들의 특징. 예, 미국 부자들의 구조. 자산을 잘 사고 팔아서,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부동산 자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소득이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하는 나라라서 많이 배운 놈들이 거기에 몰빵하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엔진의 작동 기제가 교육, 학벌, 그거라는 거예요. 미국 자본주의, 미국 불평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벌어진 사태가 2008년도 그거의 정점에서 빵 터져버린 사건이 뭡니까? 금융소득에 환장한 새끼들이 부의 중심, 부자의 중심을 이루는 그 경향의 정점에서 빵 터져버린 사건.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거죠. 땅 사고 팔아서 돈 번 게 아니고요. 그게 리먼이에요. 금융소득으로 돈 벌라는 새끼들이에요. 그게 이제 세계 자본주의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해요. 실제로 세계에 엄청난 민폐를 끼쳤습니다. 어쩐지 물만 나오더라. 그 이름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이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이 금융위기라고도 하고 뭐죠? 오늘 그 빅쇼트 그거 설명이나 해드릴까? 예, 오늘 금융위기의 안팎 전말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최첨단 금융 용어나 그런 거 잘 몰라도. 네, 또 다른 이름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또 뭐예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 이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게 부동산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그럼 일단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는 이름은 시작이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파산한 걸로 다이너마이트 폭발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리먼 브라더스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불리는 이유는 최초의 대폭발 파산이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부터 이제 표면화됐으니까, 즉 화산에 용암이 빵 처음에 터져 나올 때가 리먼 하면서 맨 처음에 분화구에서 용암이 팍 솟아오르잖아요. 그때 소리가 리먼 하면서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근데 리먼이 아니고 리먼이죠. 리먼. 재밌죠? 리먼 하면 터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콱콱콱콱, 그다음부터 너무 동시다발로 터져가지고 이름을 몰라. 처음에 터질 때 리먼 하면서 콱 용암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하고 모기지라는 단어만 알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리먼이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망해서.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하고 모기지라는 단어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이거 경제학 강의 역할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은행이 전통적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 뭐예요? 은행이 주택과 관련해서 돈을 버는 방식, 주택담보대출이죠. 주담대.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어요? 상환, 원리금 상환을 받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돈 버는 거잖아요. 쉽죠?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이자를 받아 먹어서 돈을 불립니다. 근데 은행이 이렇게 돈 벌면 은행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은행이 보기에 한국에 있는 은행이 주택에 담보대출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자를 받아 먹는다. 바보야, 바보. 이게 미국 투자은행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에 이렇게 촌뜨기들이 없어요. 금융을 만지고 돈을 만지면서 사람들한테 주택담보로 대출을 해줘서 이자를 받는다. 뭐 이런 바보들이 있지, 이런 촌뜨기들이 있지. 왜 미국 투자은행은 그렇게 볼까요? 주택담보대출만 해주는 은행, 그렇게 해서 이자 따박따박 받는 거. 네, 맞습니다, 플로라님.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는 은행은 오늘날 없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면 은행이 나쁜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은행은 무조건 좋을 것 같죠. 은행의 불리한 점, 너무 많은 돈이 묶여 있잖아요. 묻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만 가구에 1억씩 뭐 10억씩 대출을 해줬다. 돈이 땅에 묻혀 있잖아요. 자기 돈이, 그 장사 재료잖아. 장사 재료. 빌려주는 원금이.
장사 재료잖아요. 근데 은행이 돈 만지는 데인데 유동성 제약에 걸리잖아요. 담보 가치는 전혀 불안정하지 않죠. 담보가 불안정하지 않죠. 담보가 제일 확실해 보이니까 그 주담대를 하는 거지. 그 뭐 은행 신용대출이나 기업대출에 비하면은 완전히 그냥 그죠? 돈이 너무 오래 회전하는 사이클이 너무 긴 거야. 10년, 20년, 30년. 그러다가 집값이 떨어지거나 혹은 돈 빌려간 놈 중에 몇 놈이 뭐 불행한 개인적 소득에서 불행한 일이 생겨서 돈을 못 받게 되면 원금 잠식도 생길 수 있죠. 물론 그것 때문에 이자를 받는 거지만 자금 회전 기간이 너무 길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원금 잠식도 생길 수 있고 자기들이 이제 장사 해물 돈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만 가구에 5억씩 대출해 줬다고 생각해봐. 1만 가구에 5억씩 그거 다 대출해 주고 나면은 은행이 대출해서 먹고 사는데 대출해 줄 장사 해물 상품이 없는 거예요. 상품이 간단히 말해서 주담대만 계속하면 제품이 없는 거예요. 은행은 뭐 먹고 사냐고. 그냥 따박따박 이자만 먹고 살으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은행이란 거는 금융상품을 판매해서 돌리는 건데 그러면은 갑자기 실적이 어떻게 나빠집니까? 그 은행 재밌는 얘기. 다시 우리나라 은행의 특수구조. 우리나라 은행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다시 중요한 얘기.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올게요. 우리나라 은행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산업은행, 기업은행 빼고 일반 상업은행, 민간은행의 주인들. 주주일 것 같죠? 주주일 것 같죠? 아니요, 한국은행은 전혀 아니고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은행의 주인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금융의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은행의 주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명확하게 자신의 소유권에 따른 자본의 지분을 가진 게 주식 아닙니까? 지배주주가 없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기반한 경영권의 실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배당이나 받지. 느낌 오셔요? 그래서 실제 주인은 누구냐? 경영진입니다. 은행 경영진이 실제 주인이에요. 소유권이 없는데 주인 아닌 주인이 주인이에요. 주인 아닌 주인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인 아닌 주인이 주인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근데 미국은 은행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이 그래요. 거의 모든 기업이 주인 아닌 주인이 주인입니다. 경영진이 기업을 지배해요. 주주가 아니에요. 그게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자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러면 경영진이 여러분이 신한은행이나 우리 금융지주 정말 나쁜 놈들인데 그 놈들이 적폐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검사 누구누구 뭐 이런 얘기만 하시지만 그놈들이 정말 대한민국 문제점의 코어에 자리 잡은 마귀들입니다. 얘네들이 지배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계속 주인 아닌 주인으로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지금 신한은행 회장이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다. 어떻게 잔머리를 쓰시겠어요? 하루 24시간 경영활동을 어디에 집중하면서 하시겠어요? 너무 뼈를 때리시네요. 졸리시님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다.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대갈박으로 무슨 생각만 하면서 지내겠냐고요. 어떻게 씨발 평생 이걸 해먹지?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장기 집권 생각밖에 안 해요. 대주주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 주주한테 잘 보이면 돼요. 지배적인 대주주가 없으니까. 주주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 맞는데 주주를 속이는 거지. 사실은 주주를 속이는 거죠. 냉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치인들하고 비슷해. 3선 5선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들을 속여서 그렇게 3선 4선 5선 국회의원 하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다고 매일 뻥치는 거야. 엄청난 실적을 어치브먼트를 해냈다고 계속 뻥쳐가지고 계속 장기 집권할 뿐만 아니라 그 후계자 양성, 서로 돌려먹기, 의원 내각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인사추천위원회가 그 결국 경영진을 만들게 되는데, 최고 경영진 등등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자기 사람들을 다 박아 놓아서 서로 회전문으로 돌리고 헤쳐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중 메이저은행들이 다 그 구조로 돼 있어요. 서로 의원 내각제처럼 서로 인사추천위원회, 근데 인사추천위원회는 다 자기 사람들이야.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돌리고 계속 해먹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게 문제고, 미국은 조금 더 경영진이 좀 더, 그러니까 철밥통이고,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영진들의 지배는 철밥통이고, 미국은 박진감 넘치죠. 적대적인 M&A부터 시작해가지고 살벌한 전쟁터고요. 그 경영진 주인이 아닌 주인들. 한국시중은행의 현실을 너무 잘 설명해 주네요. 네. 그 경제 경영 현실에, 대한민국 경제 경영 회계 현실에 깊숙이 관여하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인호 저 새끼는 저거 좀 보여줘. 통이야. 저거 전직이 여심스러워. 그러실 텐데. 미국은 살벌한 전쟁터예요. 그 경영진이 그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 것. 그 성 하나를 장악했다고 해서 배 두들기면서 띵까띵까 하다가는 또 골로 가요. 그렇게 이제 치열한 경쟁인데,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받고, 그런데 어쨌든 주주들한테 보여줄 게 필요합니다. 다시 아까 주담대 얘기로 돌아와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뭐 하냐고. 결국 올해 실적이 작년 실적보다 좋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해 실적이 그동안 돈 많이 깔아놨으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돈 따박따박 들어오잖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야 되고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좋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장기 집권이 가능해요. 끝없이 숫자를 올려야 돼요. 그게 만들어낸 일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는 겁니다. 다시 미국으로 가서요.
종횡무진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만든 거라고요. 그 투자은행 최고 경영진 이하 여러 투자를 실행하는 사업을 경영 활동을 실행하는 애들이 그 자기 돈 투자해서 자기가 먹는 거예요. 아니거든. 자기들은 남의 돈 굴리는 거거든. 투자은행들은.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소득과 자산이, 그게 탐이 나서 스탁 옵션도 졸라 많고, 남의 돈 잘 굴리면 자기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그 부가 미국의 신흥 부자들의 핵심 트렌드이기 때문에요. 어디 큰데 땅 사놓고 그 뭐 워싱턴에서 뭐 부동산 개발 정보 알아내가지고 땅 사놓고 그렇게 돈 버는 게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굴러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잘 굴린 대가로 이 경영진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페이를, 스탁 옵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실적을 잘 만들어내려고 고수익을 그 돈 투자한 주체들에게, 돈 주인들한테, 쩐주들한테 수익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닌데 그 수익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본의 소유주잖아요. 결국은 투자 자본의 소유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 자기 꾸찌가 많아지니까, 떨어지는 게 많아지니까, 그게 어마어마하니까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되니까, 그걸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혈안이 되어서 그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미친 듯이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 그 수많은 돈을 주담대에 박아가지고 이자 따박따박 미친 거지. 걔네들 시각에서는 그 수많은 투자 원금을 받아가지고 주택담보에 박아가지고 이자 받는 거, 장기 모기지, 그 이자 수익에 만족하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융기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수학을 동원해서. 엔론 분식 회계가 그거죠. 엔론 사태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 엔론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만들어내서 돈 벌라고, 자기 경영권 계속 유지하고 어마어마한 페이 받고 하려고, 그 노골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고요. 그래서 금융공학, 금융기법, 금융혁신 이거를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동원한다고 되겠어? 로비를 해야지. 금융공학을 원활하게 펼쳐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없애는 정치적인 행위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바로 그런 금융과 관련된 각종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금융 규제를 일단 철조망을 제거해 놓고, 그 다음부터 금융기법 초식을 펼치는 거예요. 순서가. 금융공학을 상상력 그 자체로 마음먹은 대로 펼쳐내기 위해서는 경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땅 정리를. 그게 규제, 금융과 관련된 규제를 없애놓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금융기법을 작동시키기 시작하는데, 원리는 뭐 수백 년 보험, 금융 등으로 잔뼈가 굵은 애들이라 돈 굴리는 재주는 뭐. 그래서 1만 채의 가구에, 1만 가구에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은행이. 이때부터 이제 섞어찌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묻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1만 가구에 뭐 1억씩이면 얼마야? 5억씩이면 하여간 그 수십조, 수조의 돈이 묶여 있잖아요. 자기 돈이 아닌 거야, 묶여 있으니까. 그거를 유동성으로 만들어내야 그거 가지고 또 장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섞어찌개를 만드는 겁니다. 채권 자체 개별 채권으로는 유동성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개똥이한테 3억 대출해 줬는데 이거 믿고 나한테 그 2억 얼마나 3억 나한테 또 빌려줘. 안 통한다고요. 증권화를 하는 거죠. 돈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한 가구, 한 집에 주택담보대출 해준 채권을 갖고 있는 걸로 이게 유동성, 즉 현금 흐름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만 가구를 묶어버리면 1만 가구 채권을 묶어버리면 그때부터 유동성이 생겨버려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자산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자산담보증권 혹은 자산 유동화 증권, 이걸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 별거 아니에요. 이만큼 묶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덩어리를 현금으로 자기들도 돈을 땡기는 거죠. 돈을 못 땡겼었는데 주식으로 나눠주는 성과금이 아니고, 보험이 한 개별 보험 가입자의 위험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위험의 분산이죠. 위험을 묶음으로써, 보험이라는 게 위험을 묶음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왕창 묶음으로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에서 생기는 위험을 분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가지고 돈을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 묻혀 있는 돈을 내 손 위에 흐르는 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산 유동화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대장동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장동 그 화천대유가 이걸 쓴 거야. 화천대유도 이걸 써. ABS라고 하죠. CDO는 이제 ABS가 더 이제 확대된 형태인데 뭐 비슷하죠, 결국은. 그 걔들이 몇천억이 모자랐거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땡긴 돈으로는 대장동 전체 개발 자금이 안 나왔어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투자한 돈에서 그것만으로는 전체 그 대장동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 1조 5천억 원에서 몇천억이 모자랐어. 그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 자기들이 땅 박아 놓은 거 있잖아요.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 알박기에 놓은 땅. 그 땅을 기반으로 자산 유동성, 유동화 채권을 만들어서 돈을 땡긴 겁니다. 땅 속에 들어간 돈을 땅 위의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 덩어리가 크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쪼개가지고 금융상품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유동성 돈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똑똑하죠? 새끼들 잔대가리가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땅에 묻은 돈을 또 이용해 먹고 또 이용해 먹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땅 사는데 박아 놓는 걸로 하지 않고 1타 3피 1타 4피를 계속 우려내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런 자산 유동화 채권을 아까 졸리지님이 쓰신 것처럼 또 그거의 위험을 해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들을 또 섞어 전국 곳곳에 ABS들을, 미국 워낙 넓은 나라 아닙니까? 미국 전체에 퍼져 있는 ABS들을 또 섞어서 CDO를 만들어내요.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 맨 밑에 베이스가 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이에요. 근데 이제 부채담보부 증권이라 이름은 만들어내. 아마 크레디트? 아니 뭐야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아이씨, 하여간 저런 거 외울 필요 없고, 하여간 결국은 담보가 맨 밑에, 결국은 집이에요. 집. 주택이 맨 밑에, 주택에 대한 채권이 맨 밑에 되어 있어 섞어찌개가 계속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더 복잡해지고 다층화되고 또 포괄 범위가 전국적으로 더 넓어지고.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왜 위험이 해치되느냐 하면, 분산되느냐 하면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쇠가 빠지게 갚을 거 아닙니까? 90%의 사람들이 쇠가 빠지게 돈을 갚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다 하더라도 사고 치는 몇 놈의 위험은 얼마든지 그걸로 깜프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묶어 놓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전국으로 확산시켜 버리면은 설마 부동산 가격 폭락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겠냐? 이쪽에서 집값이 하락해 가지고 피해가 생기면 이쪽 뉴욕 쪽에서 생기면 LA 쪽에서의 양호한 걸로, 여기는 엄청난 수익, 고수익이니까 이게 이제 깜프라치가 되는, 서로 그 은행의 지준율, 뱅크런 이거하고 비슷한 관계죠. 설마 모든 고객들이 은행에 돈을 찾으러 오겠어? 여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가 똑같은 거예요. 동시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락할 리가 없다.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수학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없어요. 맞아요. 전국에서 동시에 집값이 폭락할 리도 없거든. 여기까지는 금융기법의 디벨로퍼가 잘 돼서 왔어. 어디서 일이 틀어졌을까? 나중에 결국 집값이 폭락해서 망했잖아요. 아니에요. 본말 전도 때문에. 뭐냐? 서브 프라임이라는 말은 프라임 밑에라는 뜻이죠. 프라임은 우량 대출 받는 사람, 우량 고객이고, 서브 프라임은 포어 프라임이라고 말하려니까 미안해서 서브 프라임이라고 말을 붙여. 서브라는 수석 차석 할 때 서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부실한 새끼들 이 말이에요. 예, 불량 고객이란 뜻이에요. 서브 프라임이란 말이에요. 불량 고객. 불량 고객에 대한 대출의 비율과 우량 고객에 대한 대출의 비율은 노멀하게 항상 유지돼요. 원래 프라임 고객과 서브 프라임 고객의 비율이, 포트폴리오가 보통 균형 있게 유지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소득이 좋고 우량한 고객한테는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 소득이 낮고 소득이 일정치 않고 불량한 고객한테는 대출을 자제할 테니까. 그쵸? 근데 투자은행들이 주로 돈을 버는 수단이 아까 말한 파생금융상품, 채권이 기반이 된 ABS나 CDO 같은 증권들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가솔린 차를 굴리는 게 돈을 버냐, 디젤 차를 굴리는 게 돈을 버냐, 유가 변동에 따라서. 그러면은 디젤 차가 돈을 벌 때는 디젤을 많이 갖다 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금융 아이템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높은 금융 아이템이 비중이 더 높을수록 자기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용이 양호한 사람보다 신용이 불량한 사람한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자기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딱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일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 원래 노멀한 밸런스는 고신용 우량한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고 불량한 사람한테 돈을 적게 빌려줘야지 금융이 잘 돌아가는데,
우량한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고 우량한 사람한테는 거의 오링이 났고 신경도 안 쓰고 거지만 찾아서 거지들한테 빵꾸 낼 놈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줄수록 그 은행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금융구조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도 빌려줬어요. 개한테도 주택 담보했죠. 그때부터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전국적인 동시 부동산 가격 폭락이 준비된 거죠. 이해되시죠? 돈 안 갚을 놈한테 돈을 많이 빌려줄수록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버는 장기적인 그런 거 안 보는 거죠. 그래서 별의별 놈들이 다 집을 사게 되고 죽은 사람도 대출받고 개도 대출받고 그렇게 만들어 불량한 대출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미국 인구가 1조 명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리미트가 있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저기 살 사람이 없어진 거야. 이 곡선이 커브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계속 그 대출해 줄 놈들이 계속 생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이 계속 공급되고. 근데 이제는 그게 한계에 봉착해서 리미트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집 살 사람이 없어지니 이제 그때부터 집값이 동시에 와르르 폭락하게 돼.